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아버지와 둘도 없는 절친인 40세 주부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어떨 때는 언니 같다가 엄마 같다가 친구 같다가 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랍니다. 한없이 위태로웠던 저에게 시아버님을 만나게 해준 남편에게 고맙고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야기가 뭔가 반대로 된 듯하지만 저는 남편보다는 정말로 시아버님만 바라보고 산답니다. 시아버님은 같이 있으면 제 자신이 한없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고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남편을 만나고 시아버님을 뵙기 전까지 저는 새 모이를 주는 새장의 주인 같은 느낌으로 늘 눈치 보고 불편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착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늘 저만 바라보던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지금의 남편이 아닌 18세, 고등학생 때부터 33세까지 장장 15년을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광고 회사에 운 좋게 취직을 했고 15년 만난 그 남자는 고시를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노량진의 작은 쪽방, 새장 같은 곳으로 입성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오게 될 줄 알았던 그 새장은 문이 굳게 닫힌 채 7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푸릇푸릇했던 그와 저의 연애도 녹슬 만큼 녹슬어 버렸습니다. 그저 싸구려 분식을 입에 담아도 행복했던 나이가 지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만 하며 얼굴 보기에만 만족했던 마음이 변하면서 점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구질구질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식집에서 김말이를 좋아하는 저에게 김말이를 건네고 웃는데 그의 입에 묻은 고추장이 한없이 별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없이 닦아주며 웃었겠지만 말이에요. 늘 만나기만 하면 싸구려만 먹고 제가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 돈이 드는 것을 떠나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면 그저 돈 쓰는 날처럼 되어버렸고 그 또한 늘 제 지갑만을 보았고 말이에요. 얼마 들지 않는 저렴한 연애였지만 점점 그 모습들이 지겹고 꼭 끝이 없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가난하고 능력 없던 그는 그래도 저에게 늘 따뜻하고 자상했습니다. 그게 다 능력이 없어서 자상하기라도 하나보다 라는 편협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슬슬 툴툴대는 제게 늘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거래처 담당자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대리님이 갑자기 복통이 심해지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혼자 그 미팅에 가게 됐어요. 미팅 장소는 그 회사로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거래처 담당자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고급 일식집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 고급 일식집은 고시 남자친구와 몇 번씩 자주 오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고급 정장을 입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커플들을 보면서 난 저럴 수 있을까 하고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식당이었어요. 일식집에 들어서고 한참을 기다려도 거래처 담당자가 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미팅을 하고 바로 퇴근하는 일정이라서 고급 일식집에 머무는 것도 괜히 들뜨고 하니 오래 기다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 거래처 담당자가 나타났어요. 늦을까봐 뛰어왔는지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절 보자마자 정중히 90도로 인사하며 늦은 것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전 별로 상관이 없었기에 연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화 중간중간 몇 번씩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거래처 담당자는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저희 회사에 광고를 의뢰할 사장님이셨어요. 광고 시안을 보여드리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사장님의 외면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고시 남자친구와 만날 때와는 사뭇 다른 어른 남자의 느낌이었어요. 비싸 보이는 시계와 깨끗한 가기선 셔츠, 고급 가죽 지갑, 그 옆에 자동차 키. 평소에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고 음식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당황하지도 않고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먹는 방법을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저 모르게 제가 많이 먹는 생선 부위들을 주인에게 추가로 더 주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 풍겨오는 향수 냄새가 너무나 좋았어요. 담배 냄새와 조금 섞인 냄새이긴 했지만 정말 성공한 남자의 냄새 같았습니다. 미팅이 정리가 되고 바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께서 가는 길이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 말고 남자친구 얼굴이나 볼 겸 노량진역 쪽에 내려달라고 했죠. 제가 차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고 차 앞머리 쪽에 표범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차 안에는 가죽 냄새와 사장님에게 풍겼던 향수 냄새와는 또 다른 향기가 났습니다. 원래 좋은 차는 소리도 잘 안 나는지 너무 조용해서 가는 동안 어색할 정도였죠. 마지막까지 젠틀한 그 사장님은 저를 내려주고도 자신도 같이 내려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뭔가 그 사장님을 만난 하루가 꼭 꿈을 꾼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와는 많이 다른 세상의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말이죠. 전 괜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고시 남자친구에게 컵라면을 잔뜩 사서 주고는 생각 없이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오늘 거기 갔다? 그 비싸 보이는 일식집 있잖아. 거기서 코스 요리도 먹고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오늘 미팅한 사장님 무슨 향수 쓰는지 너무 궁금했어. 또 차를 태워주셨는데 차가 진짜 조용하더라. 의자도 너무 편했어. 무슨 꼭 공주님 된 것 같더라. 제 생각 없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뜬금없는 말들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래? 좋았겠네. 나도 거기 회 먹어보고 싶었는데 좀 싸우지. 그 차 나 알아. 제규어라고. 옛날에 아는 형이 태워준 적 있는데 좋더라고. 비싼 회 먹고 와서 나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편의점 음식 잔뜩 싸온 거야? 아싸, 횡재했네. 너무 한심한 답변이라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고 고시 남자친구는 그저 컵라면을 우걱우걱 먹어댔습니다. 남자친구의 꼬질꼬질한 운동복 차림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 고시원에 덜렁 걸려있는 전자시계, 지퍼 하나만 달랑 달린 찍찍이 지갑.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 그 사장님과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안했던지 저는 쉬는 날 작정을 하고 고시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 월급을 탈탈 털어서 중저가의 양복을 사주고 향수도 사주고 지갑에 할부까지 걸어서 시계까지 사줬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사준 운동화를 아직까지 신고 있어서 너덜너덜하길래 그것도 구두로 바꿔주려는 찰나에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장 입을 일 없어. 아직 합격도 안 했고, 아니, 못했고. 이 시계며 향수, 지갑 이런 거 하고 나 어디 가. 나 고시원 가. 가서 컵밥 먹고 컵라면 먹고 짱 박혀 있어.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정도 끝에 나도 네 말에 상처받고 슬프고 울어. 이런 거칠 애가 좋으면 그 사람 만나. 나 맞춰줄 자신 없으니까. 너 취업하고 일하면서 나도 네 눈치 많이 받고 이제 지치고 질린다. 생각 없이 그저 속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간 제가 말한 뼈 있는 모든 지적들이 그에게는 상처가 된 것 같았고
그는 계속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계속 연락하지 않고 지내면 자연스럽게 이별이 되겠구나 느꼈죠. 15년의 연애는 길었지만 역시 이별은 빠르고 짧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신입이라 일하기에도 정신이 없었고 그가 저에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구나 라고 덤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 거래처 미팅을 했던 와이너리 사장님이 시안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저희 회사 대표님께 요청을 하여 다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저랑만 말이죠.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가 잔뜩 쫄아붙어서는 미팅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뜸 절 보자마자 사적인 마음 때문에 사장님께 개인적인 부탁을 한 거라며 바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미팅 후에 이상하게 제가 계속 떠올랐다고 말입니다. 어리둥절했지만 두 번째 만남 만에 그의 고백은 흔들리고 있던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제대로 이별도 하지 않은 채로 비겁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구질구질했던 오랜 연애에서 벗어나서 꿈에 그리던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속물 같은 근성이 숨겨져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와는 점심값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산대 앞에서 눈치 싸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데이트할 때 운동화를 따로 챙겨들지 않아도 되고 카페 커피값을 아끼려고 할인 쿠폰이 되는 매장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모든 게 아쉬울 것이 없이 생겼고 가지는 것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과정이 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도 빨랐고 결정도 쉬웠죠. 상견례를 어디서 할지, 어디서 결혼식을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를 갈지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획하에 모두 짠 그 거래처 사장님, 지금의 남편이 올인원으로 한 번에 다 해놨거든요. 워낙에 저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했고 매사 저와의 상의보다는 속전속결로 결정만 나면 바로 실행했습니다. 흡사 자판기 같았어요. 연애 기간이 짧아서 잘 몰랐지만 그저 매너 있고 진중한 줄 알았던 남편은 꼭 AI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인공지능 로봇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과 길거리를 가다가 제가 노상에서 파는 목걸이를 보며 아 예쁘다 한마디 했는데 바로 갖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바로 그걸 사서 제게 주는 겁니다. 몇 번은 너무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남편에게는 그냥이 없어요. 말로 뱉은 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우회적, 눈치껏, 대충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점으로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살아가면서 점점 질리게 됐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남편이 구두만 신길래 커플 운동화를 사서 보여줬어요. 같이 운동할 때 신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은 늘 구매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다면서 제가 사온 중저가 운동화는 안 신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늘 제게 의사를 묻지 않고 구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서프라이즈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브랜드 신발을 안 신어도 일반 사람이면 말로라도 고맙다고 하던가 준 사람 생각해서 몇 번이라도 신어보고 할 텐데 며칠이 지나서 보니 남편이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린 거예요. 경비 아저씨께서 멀쩡한 신발을 누가 버렸다면서 신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예전 고시 남자친구는 제가 선물한 싸구려 운동화가 너덜너덜해져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신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차갑고 얄짤없는 성품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식사를 사 먹길래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보는 눈들도 많았는데 제게 이 시간에 왜 왔냐며 정색을 하더니 제가 쑥스러운 듯 도시락을 건네니까 이미 직원들과 식사 예약이 되어 있고
제가 싸온 도시락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늦게라도 출출할 때 먹으라고 책상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의 여직원이 제가 둔 도시락을 들고 뛰어나오더니 대표님이 돌려드리라고 했다며 주는 거예요. 회사 안에 음식 냄새가 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리고 예전 고시 남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도시락이라도 싸주면 정말 개눈 감추듯 먹고는 제게 엄청나게 고마워하며 제 손을 어루만져주던 사람이었어요. 해줄 게 없으니 절 업어주고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걸 지원해주고 말투는 딱딱해도 안정감을 주는 남편은 그렇게 한 번씩 저를 과거로 보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의 만남을 후회하게끔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그런 서운함을 싹 씻어줄 탈출구가 있었어요. 바로 제 시아버님이시죠. 남편이 어떻게 시아버님에게서 나왔을까? 진짜 자식이 맞을까? 싶게 시아버님과 남편은 아주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시아버님은 인간 설탕이세요. 스위트, 달달하시거든요. 비교하자면 남편은 빙초산, 식초, 죽염 같고요.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도시락을 집으로 다시 들고 오자 시아버님께서 그걸 접시에 다 옮겨 담으시더니 막 유명한 사진가라도 되신 양 사진으로 막 남기시고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푸드 스타일리스트 해도 되겠다며 장금이가 우리 집으로 왔냐면서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아주 금손이네. 말장난을 마구 하시며 서운한 제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시아버님이 한껏 세팅해 놓으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원래 모질다며 입도 짧으신데 저 때문에 그걸 꾸역꾸역 다 드셨어요. 저 보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시아버님 덕에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원래 하시던 와이너리를 남편이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셔서 저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결혼 초에 친정에서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힘들겠다고 걱정하셨는데 웬걸요? 우리 시아버님은 저한테는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수호천사 같은 분이세요. 막 시집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시아버님은 늘 봐온 사람 같았어요. 권위를 내세우고 남편처럼 단호하고 정확하실 줄 알았는데 되려 제가 기억하는 시아버님의 첫 모습은 개그맨 같으셨습니다. 일부러 저 웃기시려고 개그 프로의 말장난을 따라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 욕도 시아버님께 자주 하게 되고 저보다 더 남편을 욕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집에 오래 계셔서 적적하실 것 같았는데 워낙 경영을 오래 하셔서인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개그 프로를 보시거나 요즘 유행어를 저에게 알려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유행어라도 나오면 저를 무시하듯 놀리시면서 말이에요. 반대로 남편은 일이 더 바빠지고 회사가 커지면서 집에서 만나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어서 회사로 찾아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미리 말이죠. 또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일주일 전에 데이트 예약을 했습니다. 오랜만인지라 옷장에서 여러 벌의 원피스를 꺼내 입어보고 시아버님께도 이게 낫냐 저게 낫냐 물으며 1시간 내내 옷을 골랐어요. 잔뜩 빼입고 남편에게 갔는데 남편은 절 보자마자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원피스를 가리키며 너무 싸구려를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 다른 직원들 눈도 있고 그래도 대표의 아내인데 너무 가벼워 보이는 의상이라고요. 사실 예전에 길거리에서 산 원피스인 건 맞아요. 저렴한 원피스인 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제 가슴도 같이 팡팡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절 보자마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는 바로 근거리에 있는 샵에 데려가서 어두운 색의 원피스를 골라 잡더니 그걸로 입으라고, 당장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원피스를 갈아입고 남편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제 촌스러운 원피스 때문에 점심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자고 했는데 단호하게 절 뿌리치고 횡하니 차를 몰아서 가버렸어요. 집 앞에 덩그러니 남은 저는 그 기분으로는 도저히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집안에 계신 시아버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제 운동화도 같이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에게 이끌려 백화점 여기저기를 걸었더니 발이 잔뜩 벗겨졌는데 시아버님의 그 모습에 또 금세 웃음이 났어요. 어딜 가고 싶은지 물으셔서 저도 모르게 노량진이라고 답했고 시아버님과 지하철을 타고 4년 만에 갔습니다. 비린내 나고 구질구질한 늘 다니던 그곳을 말이에요. 도착하니 여전했어요. 목표만을 보고 달리는 사람들, 바빠 보이는 길거리, 모든 게 저렴한 상가들까지 그 속에 저만 변해 있더라고요.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제가 말이죠. 오랜만에 시아버님과 컵밥도 먹고 500원, 1000원 하는 군것질거리를 사기도 하면서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시아버님께서도 연세가 있으시니 그쯤 하고 차를 불렀습니다. 추억의 장소를 뒤로 하고는 차에 타서 이동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차가 멈춰섰고 고시생일지 학생일지 상인일지 모를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눈에 그가 보였습니다. 15년을 만나고 한순간에 버린 그가 어떤 여자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눈이 그를 따랐고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도 버리지 않았던 제가 사준 운동화는 그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운동복 차림에 허름한 인상이었고 아직도 고시 합격은 안 됐는지 그곳에 있었고요. 모든 게 제자리인데 정말 저만 달라져 있었어요. 원래 절 보며 따스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도 그대로 다른 사람을 보며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한 웃음으로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쏟아냈고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시아버님께서는 너무 당황하시며 저를 토닥여 주시다가 제가 울먹이며 예전에 만나던 사람을 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멈춘다며 더듬더듬 시아버님께 말했습니다. 놀라시던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그건 그냥 그때 시절의 아가가 그리운 거지. 그 남자가 아쉬워서는 아닐 거다. 한참 늙은 나도 가끔 너처럼 그럴 때가 있다. 훨씬 많지. 길을 가다가 아는 길이라도 나오면 그렇게 옛날에 내 모습이 떠오르고 아련하고 회상의 눈물이 흐른다. 그 와중에 저는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시아버님이 너무 편해져서인지 남편이 서운하게 해서 더욱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고 남편 탓을 마구 했어요. 남편이 너무 차갑고 냉정하다. 저와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 않고 못 살고 형편없는 여자니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만만해서 결혼한 것 같다고 속에 있는 많은 못된 말들을 전부 꺼내 내질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들어주던 시아버님께서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정신없이 털어놓던 저는 울음이 조금 그치자 그제야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집에 도착해서는 방 안에 박혀 가만히 앉아있던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혼나겠구나 하고는 눈을 질끈 감고 나갔어요. 그런데 절 불러세운 시아버님의 손에는 앨범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 봉투도 보였고 말이에요. 앨범을 먼저 펼쳐서는 남편의 모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남편의 모습을 말이에요.
앨범 속 남편은 너무 해맑아 보였습니다. 장난을 치는 모습도 있었고, 울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앨범 속 아이가 제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달랐고,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앨범에 사진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차가워진 시점이 아닐까 싶었어요. 시아버님께서 편지도 보여주셨어요. 편지들은 온통 남편이 시어머님께 쓴 것들이었어요. 시아버님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부자가 워낙 성향이 많이 다르니 잘 안 맞았었나 보다 했는데 생각 없이 제가 차 안에서 털어놓았던 것처럼 예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달라진 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시점부터라고요. 원래는 시어머님처럼 정도 많고 남들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여리고 감성적인 성격이었다고 말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오히려 지금의 남편의 모습과 똑같으셨다고 말이에요. 상상도 되지 않았지만 앨범 속 단 한 장도 없는 부자의 사진과 시아버님께는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편지들을 보니 어느 정도 연상이 됐습니다. 시아버님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남편은 소설가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진학 관련해서 시아버님께 큰맘 먹고 털어놨는데 그 자리에서 세게 뺨을 때리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면서 제 손은 금손인데 시아버님 손은 엘사의 손이라면서요. 그때 그렇게 손찌검 하신 걸 내내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계기로 남편은 작정한 듯 원래 꿈을 포기하고 미친 듯이 와이너리에만 매진했고 그 덕에 사업은 탄탄해지고 좋아졌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 냉철해지고 냉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하신 듯 저에게 달래듯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여태 참 소극적이었는데 며느리를 더 울릴 순 없으니 이 때렸던 손을 다시 한번 내밀어 볼까? 또 때리시려고요? 안 돼요, 아버님. 아니 누가 보면 깡패인 줄 알겠다. 아들한테 내밀어 볼게, 이 손.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아침에 출근 전에 말없이 획 집을 나서는데 잠결에 들리는 소리가 한 번씩 아버님 방을 둘러보고 나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저희 부부 안방에서 나오시길래 제가 쳐다보니 시아버님이 쉿 하고는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시더라고요. 뭐지 하고 방 안을 보는데 남편이 방금 벗어둔 재킷에 삐죽 튀어나온 종이가 보였어요. 슬쩍 꺼내보니 시가 적혀 있었죠. 시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자작시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간을 시아버님과 남편은 서로의 시를 교환하는 듯 했습니다.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남편이 시어머님께 보냈던 편지들처럼 본인의 마음을 시에 담아 전했을 겁니다. 냉정한 모습 뒤에 가려진 문학 소년을 꿈꿨던 남편의 감성에 맞춰 시아버님께서 정말 손을 내미신 거였어요. 오히려 노골적으로 미안하다, 미안했다, 용서해라 라는 서두르는 편지였다면 아마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무심한 아버지인 듯 해도 시아버님은 남편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집안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 앞치마에 남편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긴 말 없이 그저 꿈에만 나오더니 난 꿈을 이뤘어 라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쪽지를 시아버님께도 보여드렸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제가 잘 알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도 몰라서 직접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밤 꿈에 당신이 나왔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당신 회사 대표님께 처음으로 부탁했지. 다시 보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말을 남편에게 하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 한마디의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쪽지가 너무 좋아서 코팅해가지고 지갑에 넣어 다니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게 되었어요. 꼭 고등학생 때 첫사랑에게 고백을 들은 순간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애를 쓰는 느낌이었고, 그래도 아직은 시아버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은 조금 걸려도 다 좋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한 번씩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연세 때문이신 줄 알았는데 같이 들른 병원에서 간세포암이 진행 중이니 빠른 이식이 필요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놀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단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던 남편은 처음으로 모든 걸 제쳐두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도 다른 부자가 천운이었는지 남편의 간을 시아버님이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주저없이 원래 성격대로 빠른 수술을 원했고 한 주간 병원에서 입원해서 여러 검사들을 거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께서 나란히 병원복을 입고 병원 베드에 누워있는데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너무 심란했어요. 간 이식이라는 게 누구한테 쉽게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식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많이 힘들다고 말이에요. 저에겐 두 분 다 너무 소중한 가족이기에 저 혼자서만 둘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와중에 그런 저를 의식하셨는지 시아버님께서는 더욱더 저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병원복을 뒤집어 입고는 장난을 치기도 하시고 제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 못난이 인형 닮았다면서 놀리셨어요. 제가 걱정할 틈을 안 주시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온 가족이 병원에 박혀 지내다가 수술 전날 전 남편과 시아버님 사이에 작은 매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님은 집에서 쉬라며 계속 보내려고 했지만 그 큰 집에 저 혼자 있는 게 더더욱 무서웠거든요. 누워서 잠이 막 들락말락 하는데 시아버님과 남편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안 무서우냐? 그래도 간 이식해주고 나면 많이 힘들다 하더라. 자식이라고 해서 꼭 당연하게 이식해줄 필요는 없어. 뭐 대단한 부모라고. 걱정 마세요. 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라 상관없어요. 미안해하시는 시아버님께 남편이 위로하듯 농담을 건네는데 남편 말에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는 풋 하고 웃음이 새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웃음소리에 남편과 시아버님께서 병실 안이 떠나가라 엄청 크게 웃으셨습니다. 병실 안에 다른 환자분들한테 혼나고 수술 전날 쫓겨날 뻔했지 뭐예요. 시끄럽다고 말이죠. 해가 뜨고 남편과 시아버님은 걱정하는 절 뒤로 하고 수술실로 들어섰습니다. 남편 쪽 수술이 먼저 끝났고 시아버님의 수술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대로 시아버님을 보내드리는 줄 알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떨리는 순간이었죠. 당연히 남편이 먼저 깨어났고 깨자마자 시아버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정말 오랜 시간 깨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중간에 위험한 순간이 몇 차례 있었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남편도 신경 쓰는 듯 했지만 원래 모습대로 조용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더 지체됐어요. 전 깨어나서 저와 다시 데이트하기로 한 시아버님의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쯤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꼭 깨어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밥도 먹지 않고 쉴 새 없이 꼬박 시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과일이라도 조금 챙겨서 남편에게 다가가는데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우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처음 보는 모습이기에 더욱 놀랐죠. 울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제 품에 안겨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시아버님까지 안 깨어나시면 자신은 정말 혼자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크게 충격받았던 사람인지라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나 강단 있고 단호한 사람이 제 어깨 한쪽에 눈을 묻고 벌벌 떨었으니까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이 나랑 약속한 게 많아서 꼭 일어나실 거야. 제 말이 들리셨던 건지 시아버님도 남편의 울음소리에 놀라신 건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깨셨어요. 깨시자마자 시어머님을 찾으셨어요. 정신이 온전히 안 돌아오셨는지 말이에요. 울다 놀란 남편이 시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손을 시아버님이 내팽개 치시더니 하는 말씀이 네 손에 코 묻었다. 그 와중에 장난을 치시는데 정말 깨어나셨구나 싶었습니다. 저까지도 온전히 확인하셨어요. 어린애처럼 울던 남편은 시아버님의 장난에 그제야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또 시아버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계속 말장난을 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도 깨어나시고 두 부자는 2주 정도 더 입원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저 없을 때 둘이서 뭘 그렇게 병원을 헤집고 다녔던 건지 그 병원에서 개그 콤비로 소문이 다 퍼지고 나서 말이에요. 지금은 둘 다 그 누구보다 건강한 간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전히 시아버님은 제 말동무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언니이고 오빠면서 아군입니다. 저와 늘 취미 활동을 같이 하시고 간간히 남편 욕도 도와주시고 지루할 틈 없이 개그 전파에도 힘써주신답니다.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아직 아이가 안 생기는 저에게 그 어떤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면 남편을 가리키며 아무래도 제가 먼저 다 커야 아이가 오려나 보다 하고 개그로 승화하신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글로서는 전혀 무뚝뚝하지 않아요. 글만 보면 로맨티시스트 저리 가라, 최수종 이리 와라, 덤벼라 수준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뭔가 말이 없거나 서운함이 보이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거나 또 한 편의 시를 써서 문자로 보내주거나 예쁜 하늘의 사진을 찍어서 근무 중에 보내주곤 합니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한결같았던 착한 남자를 제쳐두고 부유하고 마음이 가난했던 남자를 택한 저는 어쩌면 기회주의적이고 나쁜 사람이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부여잡고 있다가 놓아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의 옆에 사람이 저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의 표정이 제가 본 그 어떤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했던 제 남편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차곡차곡 채워주고 데워주고 있습니다. 채운 만큼 한 번씩 돌아오는 보상은 그 어떤 것보다 제게 크게 작용하니 부족하고 가난해도 전 상관없어요. 전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이루어졌다 라는 남편이 주었던 그 한 구절로 죽을 때까지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연애관, 인생관, 가치관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에도 좋은 기억만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방문을 닫아 걸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저는 거리를 두고 보려고 노력했어요. 어쩌면 오해일까? 오해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그만큼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떠올리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아직까지 확신할 순 없지만 남편이 조금씩 어딘가 무서울 만큼 이상해졌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하기에는 오싹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면 잔뜩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죠. 마치 우연히 TV 프로를 보다가 징그러운 벌레가 나왔을 때 지어 보일 법한 순간적인 그 혐오가 얼굴 가득 떠올랐습니다.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화가 나 있고 그 날카로운 느낌의 감정이 언제나 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죠. 그래도 혹시나 설마 했던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거칠게 방문의 문고리가 흔들리고 쿵쿵거렸으니까요. 당장 나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제발 저리 가. 살려줘, 제발. 당신이 오해한 거야. 잘 들어.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해. 아이, 문 열어. 당장 문 안 열면 진짜로 부셔버릴 거야. 저는 피가 흐르는 머리에 수건을 대고 몸을 잔뜩 웅크렸죠. 남편은 저를 밀었습니다. 아주 세게. 저는 쓰러지면서 부엌의 식탁에 머리를 박았고 몇 초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통증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전 단지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뿐이었죠. 저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저를 후려쳤고 저는 쓰러지게 된 것이죠.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폭행을 휘둘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그 누구도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없었기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문제였죠. 그런데 저는 쓰러진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을 똑똑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도 경악도 아니었죠. 그저 저를 한 번 더 때리고 싶은 걸 꾹꾹 눌러 담는 그런 표정, 다리가 많은 벌레를 보는 절대적인 혐오감, 남편이 정말로 저를 해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찜찜했고 그러다가 의심했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오해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제가 죽기를 바란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남편과 저의 결혼은 애초부터 순조롭진 않았어요. 양쪽 집 모두가 누가 더 불행했는지 내기를 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죠. 더구나 서로가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어서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긴 연애 중에 덜컥 아이가 들어섰죠. 솔직히 저희 형편에 결혼도 꿈꿀 수 없었기에 지울까도 싶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남들 다 하는 그런 연애조차도 사치였고 입 하나를 더 늘리지도 못하는 처지. 그게 저희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과자를 사들고서 영화관을 가기도 했죠. 궁상 맞다고 모두가 비웃는 연애였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상대에게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결혼 후에 가장 큰 단점으로 다가온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참 웃긴 일이었죠. 남편은 유난스러울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단순히 아끼고 또 아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버려진 휴지통까지도 뒤져서
멀쩡한 휴지를 도로 꺼내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숨 좀 돌릴만 하면 양쪽 집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고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비, 월세, 치과, 자동차 수리비, 관리비, 자동차 바퀴 교환, 집수리. 마치 무작위로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 게임 같았죠. 고무망치를 들고 계속 긴장감을 유지한 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남편도 악착같이 일을 했고 결혼 5년차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빛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장기 저축이라는 걸 계획하고 내 집 마련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말았죠. 처음에는 금방 다시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이제까지 늘 꿈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좀 더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보고 눈을 밝히면서 자신이 이전에 그 회사를 왜 견뎠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거의 2달이 되어가는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돈 좀 있어? 어머니 병원 가야 해. 그래. 당신 정말 괜찮은 거지? 진지하지 않게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희망적인 대답을 기대했죠.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그런데 여보, 나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싫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퇴근을 해보면 거실에 축 늘어져서 TV를 켜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식탁 위의 음식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남편의 말수는 점점 적어졌습니다. 이력서가 통과가 되긴 했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저까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인원이 감축된 거죠. 작은 기업이라서 부당 해고에 관한 법도 저 따위의 계약직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2명의 실직자와 어린 딸아이, 저희는 그간에 벌어둔 돈으로 생활하게 되었죠. 유치원비도 아끼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불을 왜 켜? 치약을 얼마나 쓰는 거야? 빨래를 왜 이렇게 많이 돌려? 수건은 2번 정도는 쓰라니까. 남편의 돈과 절약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돈을 모으는 족족 치료비다, 수술비다, 생활비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도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잠깐만 이렇겠지 했지만 그게 반년이 갔습니다. 저기...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날 남편이 입을 열었죠. 딱딱하게 굳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암에 걸렸어. 4기래. 간이랑 뼈까지 퍼졌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남편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는 울기 시작했고 저는 위로하기 위해서 안아주었죠. 엄마 혼자 감당하실 수 없어.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그래,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방법이 없다니. 그럼 간병인이나. 우리 둘 다 실직했어.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거고 돈은 더 들겠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말해줄래? 시골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병간호도 돕고. 다행히 우리 둘 다 직업도 없고 여기 있을 이유도 없잖아. 우리? 나도 가야 한다고? 남편의 얼굴 근육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누르는 게 경직된 턱 근육으로 보였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야. 마땅하다는 건 거절의 여부나
제 개인적인 감정이 실리지 않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논의 없이 내려진 결정으로 저는 시댁에 있는 시골로 가게 됐죠. 정신을 차려보니 좁은 집 안으로 저희 짐들이 꾹꾹 밀려드는 게 보였습니다. 침대는 결국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래된 소파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마당 구석에 방치해야 했죠. 짐을 옮기면서 서서히 현실이라는 게 인지됐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몇 번이나 휘청거렸어요. 남편이 괜찮은지 물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걱정이 아니라 쉬지 말고 빨리 옮기라는 말로 들리더군요. 언제 유행했는지 모를 금세 꽃이 흩뿌려진 벽지는 저희 집 가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딱 한 번 하고는 더는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의 만류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병원에서 기운이 더 빠진다면서요. 남편은 계속 포기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의사 역시도 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죠. 더는 어떤 식으로 손을 쓸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이로 인해 절망했고 저는 그 절망을 위로해야 했죠.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것처럼 머리를 맞대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았고 제 고통은 나누려고 하지 않았죠. 실제로 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기름처럼 시골 생활에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평생 일을 손에 놓은 적이 없는 저였기에 집안 살림이나 병간호에 서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시골에 오자마자 바로 친구가 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됐지만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슬퍼하고 분노하고 위로를 받을 뿐이었죠. 전 홀로 아이를 돌보며 야위어가는 시아버지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너무 무리하다가 한 번은 쓰러진 적도 있었죠. 그 뒤로도 두통과 불면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몸이 좋지 않은 거니? 안색이 좋지 않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에휴, 요즘 반찬이 너무 짜고 매워서 조금만 싱겁게 부탁하마. 아,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어 보이고는 봉투를 제게 내밀었죠. 얼마 없지만 일단 이거라도 받아두렴. 돈이요? 이건 갑자기 왜요?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든든한 법이니까. 전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당신 아들만 아니었으면, 당신 남편만 아니었으면 나한테도 돈은 있었어. 라고 내뱉고 싶었으니까요. 언제나 늘 긍정적인 시어머니는 제게는 입속 모래처럼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잘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며 쭈그러진 풍선에 희망을 불어넣는 걸 보면 저는 스스로가 악녀처럼 느껴졌죠. 문제는 그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예전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살다 보니 오묘하게 달랐어요. 제가 돌아서면 시어머니는 본래 가지고 있던 표정이 나왔습니다. 유리문에 투영된 시어머니의 얼굴 위에 떠오른 건 경멸이었어요. 제가 돈봉투를 들고 방을 빠져나오려고 돌았을 때 괜히 저런 게 들어와서 집안에 화가 끊이질 않으니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항상 이런 식이었죠. 모든 게 제 착각으로 비롯되었다고 사람을 몰곤 했어요. 순진무구한 얼굴로 도대체 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되묻곤 했습니다.
이러니 제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가슴 안쪽을 큰 돌로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골로 내려와서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를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서면 모두 딴청을 피우고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봤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한 번은 기척을 숨기고 몰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 집 아들은 참 효자야. 그치? 근데 며느리 좀 그래. 애가 뭐랄까? 어둡다고 할까? 맞네, 맞아. 어두침침해가지고.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는 거야. 저런 여자가 오니까 집에 안 좋은 일이 터지지. 왜?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대? 시아버지는 암 걸렸지. 남편은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잘리고. 에이, 그게 무슨 며느리 탓이야. 탓은 아니지. 근데 하는 꼴을 보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건 그렇네.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톡 하면 아프다고 하고 저번에는 신경질도 내고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나도 저런 며느리 볼까봐 무섭네. 자긴 딸만 셋이면서 무슨 며느리를 봐. 아유,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고 봐. 어머, 주책이야? 아주머니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동네에서 왜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전 이런 문제들을 남편에게도 상의해봤어요. 시어머니의 변화, 동네 사람들의 불쾌한 행동까지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남편은 저도 모르게 변해버렸어요. 당신, 그거 병 아니면 이간질이야. 알아? 지금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들었다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원래 남의 말 전하기 좋아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는 사람 아니야? 그냥 감정이 안 좋은 거고 상황이 이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못 믿어.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요즘 당신이 하는 행동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야. 정말 요즘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당신이야말로 이전엔 이러지 않았어. 지금 너무... 내가 변했다고? 지금 너무 뭐? 언성 높이지 마. 당신 너무 예민해졌어. 누구한테 변했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 아버지도 잘 돌봐드리고. 좀 제발, 나도 힘들어. 남편은 그날 이후에 완전히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저도 아이도 똑바로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하루도 맘 편하게 쉬지 못했어요. 이불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병원을 가고 밥을 차리고 한숨 돌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밭일을 나가셨죠. 전 마지못해서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밭일까지 시키는 못된 며느리라고 했죠. 어머니, 제가 그냥 혼자 할게요. 들어가세요. 너 대체 왜 그래? 그냥 좀 내버려둬라. 늘 해오던 걸 새삼스럽게 왜 그래? 어머니야말로 왜 그러세요? 제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욕? 누가 널 욕한다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저 안 좋게 봐요. 쓸데없이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애초에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동네 옆에 애들이 그냥 한 소리 가지고. 제가 예민하다고요? 아니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데요. 으유, 이 노망난 할망구들이. 신경 쓰지 마라. 원래 낱말하게 좋아하는 양반들이니까.
그리고 네가 좀 살갑게 굴면 풀릴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저 혼자 애써도 소용없어요. 다리 아픈 시어머니 일 시킨다고 방금도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뭐? 그런 소리를 짓거렸어? 내가 이것들을 그냥... 누구니? 너한테 그런 소리 떠든 인간이. 소매를 걷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전 눈을 꾹 감고 말았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 않으면서 겉으로 뻔뻔하게 연기하는 걸 보니 역겹기까지 했어요. 저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시어머니가 더 무서웠죠.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그니까 그냥 집에 편안하게 계세요, 제발. 혹시 저 못된 며느리 만드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일부러 그런다고? 죄송해요. 말이 헛나갔어요. 밭에는 나 혼자 갈 테니까 넌 그냥 남아 있어라. 네, 저녁 준비해 둘게요. 저는 앞서 빠르게 걸어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귀는 밝아가지고 또 그런 말은 잘 듣지. 시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저는 귀를 의심했죠. 뱃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미워하는 동네 주민들에게서 말이죠. 그들은 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결혼할 뻔한 여자에 대해서 떠들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늘어났죠.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돌연 헤어졌는데 최근에 그 여자가 다시 동네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둘이 결혼할 줄 알았지. 그래, 남자들의 첫사랑, 그 대단한 사랑, 기가 막혀 아주. 우리 남편은 아직도 영자인가 숙자인가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니까. 그걸 내비뒀어? 확 불을 질러버려야지. 처녀 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확 찾아서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속에 없는 소리 하지 말어. 당장에 태우든가. 근데 그 여자분은 제 남편이랑 왜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말해도 되나 몰라. 아줌마는 말하고 싶어 죽겠다는 얼굴로 주위를 경계하는 척 둘러보더군요. 사업인가 뭔가가 망해서 여기 왔다가 결혼하려고 할 때쯤에 미국인가 독일인가로 이민을 가버렸지 뭐. 결혼은 물 건너 갔지. 맞아. 원래는 자리 잡으면 여자는 내려오기로 했는데 거기서 다시 일이 잘 풀렸는지 그쪽 집에서는 반대하기 시작했고. 아, 그렇구나. 그 여자를 안신혜가 얼마나 좋아했어? 딸이나 다름없었지. 그래도 인연이 아닌 거야.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너무 신경을 쓰지 마. 첫사랑 그런 거는 다 하나씩 마음에 품는 거지. 그래도 동네로 다시 돌아왔다는 건 좀 찜찜하니까 남편 관리 잘하고. 그래, 이럴 때 싸우거나 하면 엇나가니까. 알았지? 우린 홍이 엄마가 걱정돼서 말한 거야. 알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가장한 끈적거리는 호기심이 두 눈 위에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서 이 이야기는 술안주로도 밥 반찬으로도 오르겠다는 걸 모르지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처럼 예뻐했던 그 여자와 무뚝뚝한 저를 비교하면서 속이 뒤집어졌겠죠. 그 여자는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싹싹하면서 집에 돈도 많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저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집 구해줄 테니까 당장 올라가.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오늘 어머니가 동네 주민들이랑 싸웠어. 그것도 당신 때문에.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내 평생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뭐? 그게 나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냐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걸 바라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냐? 동네 사람들이 내 욕할 때마다 어머니 옆에 계셨어. 근데 모르는 척 하셨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말했어. 근데 갑자기 뒤늦게 싸운다고?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 어머니 나이도 있고 진짜 못 들었을 수도 있지. 척? 넌 이해력이 없어? 뭐든 당신이 생각한 게 옳아? 그리고 만약 당신 말이 맞으면 엄마가 미친 사람이란 뜻이야? 자식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싸움까지 할 정도로? 원래 가까이 있으면 더 못 봐. 적당히 떨어져서 봐야 알지.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일단 올라가. 올라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왜? 그게 첫사랑인지 뭔지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되는 거야? 순간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죠. 전곡을 찌른 듯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결혼까지 갈 뻔했던 여자, 그 여자 이야기 들었어.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궁금하지도 않고. 난 그냥 당신이 너무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전 어이가 없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내가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적응 못했어. 힘들었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올라가라고 해? 내가 힘들다고, 머리도 너무 아프다고 할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예민하다고 했지. 근데 지금은 예민하니까 올라가라고? 오해는 하지 마. 자꾸 분란이 생겨서 그래. 엄마도 힘들어하고 나도 일에 손이 안 잡혀. 왜 손에 안 잡힐까?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지? 너 자꾸 사람 미치게 만들래? 지금 미치게 하는 게 누군데? 왜? 나 없을 때 여기서 부부놀이라도 하려고? 그런 거야? 됐다. 알았어. 정 믿지 못하면 여기 있어. 힘들면 말하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오는 날이 많아졌죠. 귀가도 늦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는 기본이었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일을 한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수화기 너머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시어머니 역시 그 여자와 연락을 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낡은 방문에 방음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잘 들렸습니다. 그녀를 아가라고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는 제 온몸에 바늘을 쑤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절대로 그 여자를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걸 느꼈죠.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래? 당신 정말 미쳤어? 날 그렇게 미친 여자로 몰아야 마음이 편해? 여자 목소리를 들었는데 나더러 뭐? 의부증 환자라고? 당신이나 어머니나 끝까지 지들만 좋은 사람인 척 상대방은 미친 X, 나쁜 X 만드는 거 그거 하나 최고야. 그지? 안 만났다고. 정말 사람 돌게 만드는구나. 그럼 내가 들은 건 뭔데? 왜 다들 거짓말만 하는 건데? 저는 고통스러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앞에서 방문을 부셔버릴 것처럼 닫았죠. 늘 저희의 대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루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험담하고 저를 내쫓을 궁리를 했죠. 저는 소리를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려고 했지만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었죠. 둘이 병원에 쳐넣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아등바등 살아온 대가가 결국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버림받는 거였다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둥둥 떠다녔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 선택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이 저라는 방해물을 치우고 다시 만나는 것도 싫었고 제 아이가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저처럼 제 딸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다가 작년 겨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더니 추운 겨울밤에 눈을 감으셨죠.
저희가 시골로 내려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장례는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위해 꽁꽁 언손을 녹이며 음식을 준비했죠.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처럼 시어머니처럼 세상을 잃은 듯 하늘이 무너진 듯이 멍한 눈을 하고 있을 수도 없었죠.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으니까요. 헝클어진 머리와 기름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리까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날씬한 몸매가 다 드러나는 H라인의 검은 스커트를 입은 채 슬픔을 얼굴에 가득 그리고 나타났죠.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그 여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떨어져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안아주는 것을 보았죠. 머리를 맞대고 슬픔을 나눠 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확실히 저와는 달랐죠. 그거 들었어? 며느리 내치고 새며느리 드린다는 말. 에? 조강지처를 버린다고? 아유, 벌 받을 거야. 뭐, 따지고 보면 원래 조강지처는 저쪽이지. 그건 그래. 확실히 돈도 더 많고. 제가 천천히 돌아보자 주민들은 후다닥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작게 갈았죠. 도저히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주민 중 한 명의 어깨를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왜 내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따져 물었죠. 딱 잡아떼더군요. 아이는 울고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그 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죠. 애기 엄마, 그렇게 안 봤더니 정말로 사람 잡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말한 게 맞아? 하셨잖아요, 왜? 대체 왜 저를 미워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돈 없고 백수라서 무시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앞을 막으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그새 또 입을 돌렸어? 아유, 그때도 그러더니 또! 오늘 저 사람 장례 치르는데 꼭 이래야겠어? 아,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형님, 아니라니까. 내가 옆에 있었어. 내가 증인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참 쉬워요. 그죠? 일단 진정해. 지금 그런 자리 아니야. 진정? 진정하게 생겼어? 나더러 조강지처가 아니라는데? 당신은 그런 말 듣고도 참고 있으란 소리야? 내가 왜? 대체 왜 나한테만 참으래, 왜? 나 말라 죽는 걸 보고 싶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적당히 좀 하라고. 때와 장소도 못 가려? 당신 정말로 이럴 거야? 저도 숨을 고르면서 눈물을 닦아내고 진정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뒤에 서 있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빙긋 웃고 있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고소하다는 듯이 웃고 있는 그 여자가 끔찍했죠. 참자, 참자, 참자.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을 말리는 척하며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혀를 날름 내밀었죠. 제가 그나마 꽉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아이를 내려놓고 그 여자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게 맞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가 저와 남편은 다시 경기도로 집을 얻어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거의 내쫓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어렵지 않게 취직에 성공했고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죠.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참고 넘기지 않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습관이 생겼죠. 결국
일어날 건 일어나고 만다는 걸 시골에서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은 저와는 어떤 상의도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을 강제로 이혼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이혼을 떠나서 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요.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느꼈던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나거나 하면 보험금도 탈 수 있잖니. 아우, 그냥 죽여. 저 독한 년은 쉽게 죽지도 않는구나. 아유, 답답해 정말. 수면제가 최고죠. 그런데 병원을 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정말 끝까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지. 소녀는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니? 최대한 빨리. 저는 한밤에 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고 분노로 몸을 떨면서 앞에 섰죠. 저를 발견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은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커다랗게 벌린 입은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이 시간에 안 잤어? 날 죽이려고 그런 거였어? 날 죽이고 그 여자랑 함께 살라고? 맞아? 그런 거야? 죽여? 무슨 소리야? 오해야. 이리 와. 내가 일단 설명을 할게. 저는 뒷걸음질을 쳤죠. 남편은 빠르게 제 앞을 막아서서 양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놔! 이혼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도 정상 아니야. 정말 미쳤어. 저는 몸을 최대한 비틀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남편의 힘에 의해 바닥으로 꼬꾸라졌죠. 정신 차리라고! 남편은 제 뺨을 강하게 때렸죠. 저는 그런 남편을 밀쳤고 이를 말리던 시어머니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이를 보고 제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가 저를 거칠게 바닥으로 던졌죠. 그런데 부엌의 식탁에 뒷머리를 박으면서 몇 초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남편은 저를 결박하려고 하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피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닫았죠. 심장이 펄떡거리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무리 여자한테 미쳤어도 아무리 제가 싫어졌다고 해도 아내를 죽이려는 남편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전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에 미친 남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문은 한동안 쿵쿵거리더니 잠잠해졌고 나중에는 문이 뜯겨져 나갔죠. 그런데 문을 뜯어낸 남편 뒤에 경찰들이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절 죽이려고 해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거의 오열했습니다. 내가 신고했어. 우리 병원 가자, 여보. 어? 수면제 먹여서 날 죽이려고? 날 죽일 거잖아. 이혼해준다고 하면 되잖아. 그니까 제발 살려줘. 저는 싹싹 빌면서 경찰에게도 도움의 눈길을 보냈죠. 알았으니까 제발 병원 좀 가자. 그럼 그때 이야기하자. 경찰들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자. 경찰을 대동하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저는 조현병이었습니다. 즉 정신분열증이었죠. 조현병이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가 사실은 망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TV에서 봐왔던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들이 떠오르며 제가 장례식에서 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 후 남편이 안내를 받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정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유전일 경우 확률이 높긴 하지만 반드시 유전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그건 역시 확실하지 않고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초반부터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는 괜찮았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조현병이 거칠게 행동하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단순히 남들과 어울리는 걸 기피하는 정도에서 그쳤기도 합니다. 이걸 음성 증상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외부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피해망상,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자신을 비방한다는 상상, 그리고 욕설이 들리거나 혼잣말을 하는 등의 증상도 있고요. 아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긴 했습니다. 선생님, 나을 방법은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현병은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심각성만 받아들이면 반은 치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자신이 실제 겪었던 일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병원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본인이 인지를 하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되는 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가능하고요.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병원 대기실에 주저앉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죠.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잡고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저와 함께 울어주셨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때 너희를 불러내리지 않았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병이다. 단순히 병이야. 그걸 미안해하지 말어. 시엠이 속 좁은 사람 만들지 말어. 내가 스트레스를 줬어. 그래,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멀쩡한 애를 잡아가지고. 남편이 아주 낮게 한숨을 쉬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약만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못 살아. 내가 왜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당신 포기 안 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엄마 다리를 칠 때 못 고쳐드렸어. 그래서 나 돈 악착같이 모으고 절약했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다 낳은 다음에 해. 알았어? 알았냐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절약을 외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 대신에 아이를 돌봐주셨죠. 이게 벌써 반년도 넘은 일이네요.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재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약도 꼬박꼬박 잊지 않고 먹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이 너무나 생생해서 몸이 떨리기도 해요. 실제일까 상상일까 아직도 헷갈릴 정도죠. 그래서 전 언젠가 조현병 환자의 시선으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글로 적으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첨삭을 거치지 않은 조현병 환자의 시점으로 말이죠.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진 모르겠네요. 저는 다행히 좋은 시어머니와 저를 아껴주는 남편 덕에 잘 견디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운 남편, 어머니,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 꼭 잘 이겨내겠습니다. 모두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